네, 안녕하세요. 테스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심리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심리검사 다들 심리검사하면 어떤 건지 아시죠? 심리를 측정하는 검사.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심리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유튜브니까 간단하게 심리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파는 게 주 업무거든요. 개발하고 테스트원이 심리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심리 검사와 심리 테스트. 테스트가 검사죠, 우리말로.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 심리 테스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붕어빵 심리 테스트, 꼬리부터 먹냐, 몸통부터 먹냐, 머리부터 먹느냐 해가지고 성격이 나눈다 이런 것들. 이상한 SNS 되게 많죠, 그런 심리 테스트들. 네. 재미로 보는 것들. 그리고 심리 검사는 사실 검사가 테스트 똑같은 말인데, 심리 검사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단체를 많이 해줘요. 초중고 때 학교에 단체를 많이 했고, 지능 검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정신과에서 하는 검사들, 그런 검사들, 문항이 굉장히 많은 검사들, 학교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폴란드 검사, 직업 흥미 검사라고 하죠. 그런 검사들, 스트롱 검사도 있고, 테스트원의 검사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학습 클리닉 검사나 이제 세타 검사, 진로 클리닉 검사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심리 검사입니다. 어쨌든 심리 검사든 심리 테스트든 둘 다 심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심리 검사라고 하면 뭘까요? 자, 일단은 심리 테스트와 심리 검사에 대해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수도 사이콜로지, 수도라는 말, 수도 사이언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사 심리학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유사라는 뜻이 이제 앞에 수도가 원래 이거를 번역을 유사 심리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가짜 심리학입니다. 가짜 심리학. 수도가 가짜, 사이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도 사이콜로지는 있고 수도 사이언스, 전반적으로 수도 사이언스가 있죠. 가짜 과학. 대표적인 가짜 과학이 뭘까요?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유사과학이죠. 심리학의 유사심리, 수도 사이콜로지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가 심리학이, 특히 유사심리학이 많아요. 가짜 심리학, 사이비 심리학이 많다는 거죠. 심리 테스트라는 것도 SNS에 하는 그런 심리 테스트들도 다 유사심리학에 해당됩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냥 만든 사이비 심리학,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이비 심리학들, 혈액형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유사심리학에 해당됩니다. 전통적으로 혈액형 성격 말고도 골상학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에 뼈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골상학이라고. 이것도 유사과학이고 유사심리학이고요. 관상 점성술 그런 거 가지고 이걸로 믿으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걸로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알 수도 없고, 관상 같은 거 특히, 관상이란 건 사실 평균이나 고정관념이죠. 생긴 거 보고 그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필적학은 뭐냐면은, 글씨 보고, 문체 보고, 그러니까 문체도 아니죠. 이거 악필은 천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필적학이에요. 글씨가 어떤 모양이나 흐리냐, 그리고 피랍이냐 이런 거, 물론 피랍을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뒤에 투사검사 얘기를 할 텐데, 피랍을 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필적학 자체를 가지고 성격을 파악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유사과학이고 유사심리학입니다. 실제로 이걸 믿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어떤 대학의 강사분이었는데, 보고 레포터를 내는데 전부 손으로 써서 내라고 속을 욕 엄청 했는데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유사심리학이고, 그럼 유사심리학들은 왜 있냐? 그러니까 프리차이드라고 게슈탈트 학파하고 균형 이론의 기인 이론 만든 사람. 게슈탈트 학파가 뭐냐면은
심리학이라는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보면 푼트 이야기하는데, 푼트가 최초의 심리학자 푼트가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심리학을. 그러니까 구성주의 심리학을 지금도 그 구성주의 심리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생리심리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뇌 연구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작용을 하나, 뇌의 어느 부위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뇌의 어떤 부위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구성주의거든요. 다. 그리고 뭐 심리 검사 만들 때도 각각의 요인들이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걸 본다, 이런 것들 다 이거 뭐 실정 연구할 때도 쓰고, 구성주의를 대부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구성주의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나왔던 게 게슈탈트 학파. 게슈탈트 학파, 게슈탈트가 독일어인데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제일 가까운 말이 형태예요, 형태. 그래서 형태주의라고도 얘기해요. 번역인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형태도 사실은. 그 게슈탈트 학파가 어떤 말이냐면, 구성주의 반대해서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예. 부분을 합해도 그 부분의 합이 딱 전체가 아니라는, 전체는 사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떤 감정들을 다 섞으면 어떤 감정이 탁 나온다. 이거 수학 공식처럼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다 합치다 보면 화학작용을 한다. 일종의 화학작용 같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산술적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는가 심리는, 네, 그게 게슈탈트 학파입니다. 네. 그 게슈탈트 학파 이제 프리츠 아이더가 그 연구를 했고, 균형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은 심리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행동이나 사고가, 감정이 이걸 다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이론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이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귀인 이론 같은, 귀인하면 귀한 사람이 아니라 어트리뷰션. 네. 원인이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것 때문이라고도, 이게 원인이구나, 어떤 사건이나 행동,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구나 라고 추론하는, 결정되는 그 과정을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크게 보면 내부기인과 외부기인 두 가지 장면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또 프리차이드가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인데, 이런 유명한 학자인데 88년이면 꽤 오래 사셨네요. 네. 아무튼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듣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책을 영어로 냈어요. 그 실제 책 원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순진한 심리학자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뭐냐? 사람들은 자기가 심리학을 배웠다 안 배웠다 마치 심리학자처럼 그것을 막 분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고, 뭐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라고 이렇게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해 못할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행동을 왜 했을까? 저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수도 사이콜로지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이해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 이론이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자연스러운 거지. 물론 그거를 과학이라고 믿거나 그걸 누가 사기를 쳐서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고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건 나쁜 거지만,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유독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혈액형 같은 혈액형 성격학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 틀릴 리가 없어. 해가지고 그 한때 되게 심하게 유행했을 때 막 그걸로 뭐 B형 남자친구 이러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TV 방송에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적도 있어요. 그 유사과학을. 그러니까 그만큼 집착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사심리학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특히 유사심리학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대인관계가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 불안이 줄겠죠. 그럼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혈액형 성격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너는 이런 성격이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날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불안이 줄겠죠. 그래서 사실 유사심리학에 집착하는 분들은 보통 대인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그게 불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어쩌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불안을 줄인다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뭐 그걸 비판할 순 없죠. 비난할 순 없죠. 뭐 그렇게 살아야지. 실제로 이게 상담 심리학자 입장은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는 뭐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인 게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면은 뭐 사회비를 믿든 뭘 하든 그러면은 남한테 피해 안 주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상담하러 가서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종교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교를 추천하기도 해요. 어떤 종교든지 추천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낀 사람이 어떤 버릇이 있어요. 불안을 느낄 때마다 막 손을 후후 분다는 버릇이 있다. 그럼 그걸 할 때마다 자기는 불안을 적게 느낀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 버릇을 고치고 싶다고 하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뭐 남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버릇 때문에 내가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버릇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이게 크게 사는데 힘든 게 아니라면 뭐 그런 입장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유사심리학이 이런 거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게 내 사는데 도움이 되면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심리검사로 넘어와서 이제 유사심리학 얘기는 그만두고 심리검사,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리검사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 지능검사 있겠죠? 그리고 성격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그리고 기타 등등 검사 되게 많습니다. 종류 되게 많아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검사도 있고 아주 아동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은 검사를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런 검사들은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 대신해주는 검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K12CL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행동 쪽도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SDS 사회성 검사 이런 것들은 아동용 검사들은 어른이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관찰해가지고. 그리고 지능검사 학교에서 지능검사 해보셨습니까? 지필용? 예, 지필용 지능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지능검사는 보통 렉슬러 검사라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리고 교육학에서 하는 검사 KABC 이런 것들 지능검사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라이트 검사도 있고, 그리고 성격검사 뭐 표준화 성격 진단검사도 있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화 성격 진단검사나 아니면은 뭐 정말 병원 전문적 검사, 다 전문적인데 제일 문항이 많은 게 이제 MMPI-2 같은 게 567문항짜리 검사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병원에서 임상용으로 쓰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뭐 진로 검사는 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고 단체로 폴랜드 검사라는 스트롱 검사라는 거, 뭐 진로 클리닉 검사라든가 학습 검사는 대표적인 학습 클리닉 검사 테스트원에서 판매하는 게 있죠. 학습 검사가 종류가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기타 등등 진단 검사 되게 많아요. 뭐 심리학적 검사도 있고, 뭐 주의 집중력 검사도 있고요. 페어 검사 같은 거 그런 것도 지필용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 종이에 하는 검사 말고 컴퓨터로만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특히 뭐 주의력 검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들도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반응 속도로 측정하는 검사들 그런 검사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유료입니다. 왜냐면 이 검사들은 개발을 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샘플이 몇백 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많이 들어가는 건 몇천 명까지 들어가요. 다 돈이죠, 그게. 그 사람들이 뭔가 샘플을 모으려고 하면 데이터를. 그 많은 비용들을 들였는데 그거를 공짜로 뿌릴 이유가 없죠. 당연히 팔려고 개발하는 거겠죠. 다 유료입니다. 일단 제대로 된 심리검사 거의 99%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심리검사들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SCT라든가 PDI, 부해고문 검사 이거 다 저작권 있는 검사들입니다. 걸리면은 벌금 물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실제로 그 단속을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검사했다고 해가지고 재미로 해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막 뿌리거나 특히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그런 거 검사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예. 잘 알아보고 하세요. 저작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대부분 근데 제대로 된 검사는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없는 것도 있어요. 상품화가 되지 않는 검사. 그러니까 연구용이죠. 말 그대로 논문에서 나온 검사들. 논문만 쓰는 검사들. 이거는 애초에 뭐 연구용으로 나온 검사. 왜 연구용으로 나왔을까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검사들은 연구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자존감 검사, 셀프 에스팀, 루젠버그 셀프 에스팀 이런 것들 뭐 7문항인가 9문항짜리인가 그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연구용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딱히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고 보통 무료로 그냥 아무나 써도 뿌려도 상관없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 마음대로 상품화를 시킨다 그럼 큰일 나요. 연구용 척도라도 만든 사람 주인이 있죠. 당연히 처음에 개발자가 있잖아요. 개발자 허락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 또 그거랑 똑같습니다. 음악이랑 똑같습니다. 무료 음악이라고 뿌렸지만은 애초에 그 무료 음악도 만든 사람이 이거를 상업적으로 써도 됩니다라고 해놓지 않은 이상은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예. 자, 뭐 검사는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럼 표준화 검사와 투사 검사가 있네요. 표준화 검사는 설명하자면 통계를 돌려서 아까 말했지만 몇백 명이 필요하다, 뭐 천 단위가 필요하다,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했지 다 표준화 검사입니다. 개발할 때 상당히 돈이 필요해가지고 점수화를 시킨 검사예요. 반대 투사 검사는 점수가 없어요. 이 표준화 검사, 지능 검사 점수 나오죠. IQ가 뭐 IQ 지수가 얼마다, 심리학적 검사도 마찬가지고 적성 검사, 자기보고식 검사 있는데 자기보고식 검사가 아까 말한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냥 예 아니면 대답하거나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그래서 대답하는 검사, 뭐 MBTI 이것도 자기보고식에 해당합니다. MMPI도 자기보고식에 해당하고, 신경학적 검사는 그 지능검사 비슷한 게 있어요. 뇌 손상을 보는 예를 들어 BGT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게 뭐냐면은 뇌 손상 같은 거를 측정하는 뇌 손상은 MRI 보면 안 돼요. MRI에서도 안 나오는 뇌 손상은 검사를 해야 돼요. 따로. 그럼 MRI에서조차 안 나오는 아주 미세한 뇌 손상이 있는데 그걸 BGT라는 신경학적 검사 같은 도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뭘 똑같이 그려보세요. 이거 그려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른 거 찾아보세요. 같은 거 찾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도형 검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거 해보면은 그런 MRI에서도 안 나오는 미세한 뇌 손상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성 검사. 대표적인 적성 검사 제일 유명,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적성 검사 뭐가 있어요? 사트 있죠? 삼성 적성 검사. 지금 대기업도 적성 검사 다 보죠. 대학교에서도 수시 볼 때 적성 검사 보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교나 대기업에서 본 적성 검사도 개발할 때 그건 돈이 억대로 들어갑니다. 억대로. 예. 적성 검사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샘플이 많아야 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사검사 SCT, HTTP, TAT 뭔지 모르죠. SCT는 문장 완성 검사라고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그 빈칸에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나의 아버지는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빈칸이 있으면 그 나의 아버지는 내가 뒤에 자기가 채워넣는 거예요. SCT가 있고, 자, SCT 저작권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허름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HTTP 하우스 트리 펄슨, 집, 나무, 사람 세 가지 그리는 검사예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뭐 펄슨은 남자 여자 두 명을 그리고 나무는 그리고 집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보면 집을 어떻게 그리고 굴뚝이 있냐 없냐, 창문이 있냐 없냐, 문이 있냐 없냐, 그리고 뭐 나무는 열매가 있냐 없냐, 나무는 얼마나 크냐, 과지는 얼마나 두껍냐, 뿌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 보고 뭐 사람 그려가지고 남자는 어떠냐, 뭐 생긴 어떻게 그렸냐, 팔다리는 제대로 달려있냐, 손은 자세히 그렸냐,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 다 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검사고, HTTP는 분석하는 방법이 매뉴얼로 있습니다. 서점 가면 살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거 보고 사실 HTTP는 그거 보고 해석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진 않죠. 그거 보고서 해석하는 게 사실 면담이 동반돼야 되고 HTTP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투사검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투사검사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임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TAT도 비슷한 겁니다. TAT도 그런 투사검사의 한 종류고 로샤 테스트가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다,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예전에는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잉크 반전 검사라고 양쪽으로 잉크 반전, 이제 종이 쪽 잉크 딱 뿌려놓고 종이 딱 적으면 양쪽으로 딱 펼치면 그림이 이상한 그림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로샤 테스트, 잉크 반전 검사라고 있는데 이 로샤 테스트가 굉장히 독특한데 투사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엄청난 심리학자가 이 로샤 테스트의 반응들을 다 수치화를 시켜놨어요. 다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로샤 테스트는 사실 표준화 검사가 아니고 분명 투사 검사는 맞긴 한데 마치 표준화 검사처럼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로샤 검사는 굉장히, 그리고 임상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검사가 로샤 테스트예요. 네. 로샤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지능검사와 로샤 테스트 이 두 가지가 임상심리학자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통 말하기도 할 정도로 로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검사입니다. 그냥 위에 봤던 SCT, HTTP 이 따위 투사 검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로샤 검사는 굉장히 정보량도 많고요. 엄청난 검사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로샤 테스트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거 대학원 한 학기 분량이에요. 로샤만 대학원 한 학기를 배워야 돼요. 이거 하나만. 네, 엄청난 양이죠. 자, 뭐 소슐러 검사, 투사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검사를 있다는 거, 둘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예.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심리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뭐 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거 없죠. 그냥 대충 하죠. 자, 그럼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이게 보면 곡선 보이죠? 이게 지금 위스크라고 이제 아동용 웹슨 지능 검사에 대한 그 곡선이 이제 그 구글에 검색이 되길래 그냥 가져왔는데 이 곡선의 비율이 다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검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표적인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이고, 여기서 이제 80에서 120 보통으로 잡았는데 보통 85에서 115 잡기도 하고 그 검사마다 또 다 달라요. 확실한 것은 이 곡선의 모양이 어때요? 양쪽으로 딱 접히죠, 반이. 그리고 중간이 볼록하죠. 그 말은 여기 뭐 70 하면은 대충 80% 정도의 사람이 다 보통에 속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능이란 70에서 80% 사람이 보통에 속해요. 그리고 왜 80에서 120까지 꽤 40이나 되는데 차이가 이 넓은 범위를 보통으로 잡았을까요? 왜냐면 표준 숫자가 10에서 20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보통에 속하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85나 115나 같은 지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능 검사를 할 때는 웬만하면, 물론 차이가 없지는 않죠. 자세하게 들어가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지능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능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지능의 요인들을 합친 게 총합이에요. 총합이에요. 총합이 이제 평균이 무조건 100인, 대한민국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평균이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마다 끊어요, 연령을. 그러니까 내가 10살이 딱 되는 해하고 10살 6개월하고는 같은 지능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준이 달라져요, 지능이. 6개월 단위로 끊고 엑셀러 검사들이 6개월 단위 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능 검사 얘기만 해도 거의 뭐 몇 주를 할 수 있는데 쭉 하면은 그런 건 여러분이 지능 검사를 배워서 뭐 써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능 검사의 이 수치는 통계적인 수치라는 거 기억해야 될 거. 그리고 심리 검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통계적인 수치, 자기보고식 검사는 평균이 50이고 편집자 10입니다. 이거 T점수라고 불러요. T보포의 곡선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T점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해석이 쉽겠죠. 왜 이런 통계적인 점수를 쓸까요? 표준화된 심리 검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원점수로 써버리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이 값이 뭐 10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10점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규준이 없으니까. 뭐 통계적인 규준을 맞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표준화 과정이라 합니다.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만든 심리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 물론 개발 과정 자체도 막 굉장히 과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능 검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많은데 야 80이 돌고래다 뭐 돼지 너 돼지보다 낫네 뭐 다 거짓말입니다. 다 수도 사이콜로지예요. 예. 동물의 지능이란 건 원래 측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설명했잖아요. 표본을 구해가지고 6개월마다 끊어가지고 연령을 이런 식으로 분포 곡선을 만들고 거기에 평균 100으로 잡아가지고 점수를 시킨다고 했죠. 자 동물은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돼지가 뭐 돼지가 높은 애면 80이다. 돼지 규준이 뭔데요? IQ. 아무 근거 없는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수도 사이언스입니다. 다 유사과학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침팬지가 뭐 3살 아이의 지능 정도를 보인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비율 검사라고 해가지고 비율 지능 검사 비네가 그랬거든요. 비네 검사 최초로 지능 검사를 만든 사람이 이름을 딴 게 비네 검사인데 비네 검사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뭐 120인이 100인이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살 정도의 수준의 그 지능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비네 검사가. 그럼 그 비네 검사를처럼 하면은 인간의 몇 살짜리랑 같은 정도의 수행을 보이면은 침팬지가 3살 정도의 수준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뭐 돼지가 80이니 돌고래가 90이니 개가 100이니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전혀 없는 수도 사이언스라는 거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왜냐면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애들끼리 친구끼리 놀리고 막 그래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막 지금 선생님 전 돌고래 지능인가 봐요 막 울면 우는 애도 있어. 실제 상담실에 와가지고 자기 머리가 나쁜가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절대로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90인데 우리가 언어를 하고 글을 쓰고 수학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개의 지능이 90이라면 개가 수학을 할 수 있어요? 언어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는 반드시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심리검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한 것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는 이게 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해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폴란드 검사 같은 거 적성검사 할 때 예를 들어 거기 뭐 예술형이라고 있거든요. 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예술형이라고 있어요. 그 진로 클리닉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비슷한 게 있는데 몽상가형이라고 그러면 이게 예술적인 재능이 보통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예고해서 검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다 예술형이 나왔는데 자기는 예술형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심각해진 거예요. 난 예술에 재능이 없는 애인가? 중요한 거는 흥미검사입니다. 홀랜드나 성격 유형 검사기도 하지만 흥미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검사예요. 예술적인 재능이나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다른 유형이 나와도 네가 예술적인 재능이 특히 넘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예술적인 재능이 적을 거라는 생각들,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성격이 특이할 거라는 생각들, 이거 다 편견이고 고정관념이 그런 편견들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 해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옆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MMPI 1이거든요. 2가 아니고 1이에요. 2는 저기 타당도 척도가 훨씬 많았고 그래 복잡하고 1인데 여기가 지금 뭐 영어로 돼 있고 점수로 돼 있죠. 이게 아까 말한 T점수가 이겁니다. MMPI T점수예요. 근데 1, 2, 3, 4 밑에 점수 있고 위에 영어 약자들 있죠. 그 영어 약자가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영어 약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일반인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반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고 하나하나 점수가 요 요인은 요점 몇 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MMPI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MMPI는 코드 타입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예로 6, 7, 8 코드 나왔고 8, 9 코드 뭐 여기 K가 높게 나와서 뭐 3번이 높게 나왔다, 1번이 높게 나왔다, 1, 3 코드네, 1, 2, 3 코드네 이런 식으로 코드 타입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타입 해석에 추가해가지고 면담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증상이 들어가야 되고 MMPI는 되게 전문적인 검사고 임상심리학 전문자가 아니면 사실은 의사,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학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걸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검사예요. 예, 그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심리검사는 반드시 전문가 해석이 필요하다. 예, 알겠죠? 아무리 뭐 검사제 저도 시도를 해봐지 검사제 자세하게 쓴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웬만한 심리검사는 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수학능력, 대학 수학능력 심리검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자체가, 이름 자체가 심리검사라는 걸 뜻해요. 그냥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능력검사잖아요. 수능도 심리검사예요. 학력검사가 아니에요. 얘가 공부 잘하냐 못하냐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고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아니 반대로 가지고 그대로 수능 시험을 잘 치면 대학에서 학점이 높아야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검사겠죠. 또 이런 그대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겠죠. 자,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생 친구들 보고 있으면 대학생들 어때요? 수능 잘 친 애들이 학점 높습니까? 자,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찾아보세요. 실제로 연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연구가 다 있어요. 사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이름 그대로의 이런 걸 타당도로 신뢰도라고 타당도라고 하는데 예측을 제대로 대학에서의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잘못된 시험이겠죠. 잘못된 검사겠죠. 그런데 그냥 유지하고 있죠. 만약에 잘못된지 물론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는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뭐 관역이 있고 신뢰도랑 타당도, reliability가 신뢰도, validity가 타당도입니다. 예,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고 말 그대로 신뢰도는 뭐냐면은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는 거예요. 믿을만 하냐. 타당도는 뭘까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영어 회화를 측정하는데 영어 회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 나왔는데 영어 문법을 측정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시험 검사죠. 그건 이제 타당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타당도에서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그런 테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토익 시험 같은 거. 자, 토익을 잘 치면 영어를 잘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또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MBTI는 심리검사인가? 깜짝 놀랄 얘기죠. MBTI가 심리검사가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왜 하지?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심리검사. 요거를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MBTI는 심리검사가 아닙니다. 왜 심리검사가 아닌지를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MBTI가 그럼 심리검사가 아닌데 심리검사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왜냐? MBTI는 애초에 심리검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연락처 있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로 주세요. 예,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